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F-35의 치명적 오류. 2. 한국의 트럼프 카드. 3. 미국 에너지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현재 한국 공군의 최대 전력인 F-35가 실탄이 없어서 기총도 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은 F-35가 북한의 전투기 무력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했던 직후에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총도 못 쏘는 전투기로 북한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냐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가 다름 아닌 F-35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미국만 믿고 비싼 값에 F-35를 구입했던 세계 각국들까지도 아연실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미국은 개발사가 결함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한 번에 무려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특별감시선 근처에서 무력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에는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였고, 이윽고 지난 12일에는 전투기로만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북한의 허세로 그 실상은 처참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죠. 실제로 동원된 전투기는 100대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륙에 실패하거나 근처 비행장에 비상 착륙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가 심지어 한 대는 아예 추락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았던 100여 대의 전투기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노후화된 기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히 박물관이 살아있다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런 골동품을 하늘에 띄울 능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두렵다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 비행기들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에 북한의 도발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출격시킨 긴급 대응 편대에는 공군 최대 전력으로 꼽히는 F-35A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의 무력 시위에 F-35A가 공개적으로 대응 출격한 것은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륙하는 것이 신기한 수준인 북한 전투기한테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장이 록 온조차 되지 않는 F-35는 공포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북한은 F-35가 어찌나 두려웠는지 한국군의 도입 자체를 막으려고 간첩까지 보내서 도입 반대 운동을 지시했던 적이 있을 정도죠. 이렇게 북한이 발작을 해주니 한국군은 더더욱 F-35에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응 직후에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입한 지 4년 6개월이 되도록 F-35A에 기총했을 단 한 발의 실탄조차 한국에는 없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1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F-35A의 기총 탄약 5만 5천여 발은 정보 훈련용인 교탄이고, 이 교탄을 쓴 훈련마저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F-35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자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기총을 못 쓸 지경이니 다른 무장의 성능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한국군이 유지보수를 허술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F-35라는 기종 자체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실탄을 구매하지 않았고 교탄 사격 훈련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까닭은 F-35A 기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F-35A의 기총 사격 시 총구 주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록히드 마틴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 세계에 수출한 F-35A의 기총 사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그 중에는 한국이 구매한 F-35A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2022년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에서도 F-35A 수출국에 실탄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자기들이 만든 결함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면서 추후 개선이 되더라도 정비 비용을 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기총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전력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줄 리 만무하니 개선 후에 사용할 실탄도 제값을 다 주고 사와야 합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를 조치할 수단은 한국에 없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심지어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F-35A가 이렇게 크고 작은 고장으로 말썽을 부린 횟수가 무려 234회입니다. 이는 비행 불능 상태와 특정 임무 불능 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만을 취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짧게는 수 일 동안, 길게는 4개월 이상까지도 정비소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F-35A를 쓰는 이유는 강력한 전투력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의 전투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5세대 전투기 중에서 한국이 구매할 수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최선인 옵션이 F-35A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인 중국이 누가 봐도 F-35들 베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미국 측에서도 기술 유출이 있었음을 시인한 상황이라 한국이 F-35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 한도의 자위수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35A가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유지비까지 견뎌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9,500만 달러, 하나로 1,000억에 달하는 구매 비용조차 가소롭게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F-35의 유지비는 그 돈 많다는 미국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미군에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항공기 10가지를 꼽으라면 그중 7번째가 시간당 67,000달러를 먹는 F-35A입니다. 의외로 F-22 랩터가 10번째로, 즉 F-35A는 랩터보다 더한 금액을 매 시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전투기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은 폭격기나 수송기, 조기 경보기와 같이 체급부터가 전투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대형 기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F-35A의 유지비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공군도 F-35A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으며 미 의회마저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먹으면 오히려 훗날 전력에 구멍을 낼 수 있다며 F-35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잇따라 이런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도입해온 F-35A를 과연 언제까지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의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이죠. F-35A의 빈발하는 결함 문제가 한국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임의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기술 하나하나가 미국의 군사 기밀이고, 미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도 수리나 개조 등 내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개입을 합니다. 이는 물론 북방 기술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사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무기를 사온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F-35A 같은 강력한 무기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 전투력에 의존하는 바가 정말 큰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조차도 미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손도 못 대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순이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하는 KF-21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비록 KF-21이 현재 개발된 스펙으로는 F-35A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 무리가 있지만, 꾸준한 개발과 개량을 통해 F-35A에서 겪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는 F-35A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계도부터 완성까지 전부 한국이 직접 만들었으니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 파악과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능 실험을 위해 끊임없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후에는 저렇게까지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KF-21은 전력화된 후로도 계속해서 개량을 거듭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실험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지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KF-21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F-35A만큼의 유지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되는 개량을 통해 점점 더 최적화된 설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고, 수출 전망도 매우 밝아서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유지비가 줄어드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에 따르면 KF-21은 향후
5.5에서 6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량될 예정이고 그 상세한 로드맵까지 카이 내부에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KF-21의 시험 비행이 성공함과 동시에 KF-21을 기반으로 한 후속 기체 KF-XX가 개발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고 F4와 F5를 모두 대체한 후 KF-16이 퇴역할 쯤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전투기는 비싼 값 내고 울며 겨자 먹기로서는 F-35를 대신할 만한 후보로서 해외 유력 매체들과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모쪼록 한국이 하루빨리 국산 전투기 기술을 발전시켜서 타국의 무기에 기대지 않고도 중국과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매우 중요한 산업이 한국에 패했습니다. 잘 나가던 원전 수출 시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원전 시장에 총하였던 한국이 미국 기업의 방해로 수주 계획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기발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히려 위기를 한국은 기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이 어떤 방법을 동원했고 현재 원전 시장에서 한국이 받는 기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쇼크.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강타한 에너지 문제는 이제까지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불식시키고 기존 에너지원 사용을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발발한 에너지 대란은 기존 화력발전은 물론이고 위험성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까지도 다시 재고하게 만든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친환경 에너지의 강점을 강조하며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불식시킨 환경론자들은 참혹한 현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존 에너지원을 지지하던 이들의 승리로 끝났죠. 화력발전소 폐쇄를 주장하던 이들은 화력발전소 가동을 지지하는 형태로 주장을 바꿨으며 원자력 폐쇄를 외치던 이들은 원자력 존치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 흐름 속에서 뜻밖의 국가가 큰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 혜택의 대상자입니다.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없던 한국은 대체 에너지를 찾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주목하게 됩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원전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술 개발에 매진했죠. 그 결과 한국은 차세대 원전인 APL-1400을 개발할 수 있었고 소수의 나라들만 개발이 가능했던 원전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종주국이라 일컫는 미국조차 한국을 인정하게 되었죠. 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날씨는 2019년 한국이 개발한 APL-1400 원전과 관련 기술적인 이슈가 없다고 말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인증서 대시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가진 미국 원자력 규제기관에서 설계 인증서를 최초로 미국이 아닌 국가에게 내준 일인데요. 이제까지 NRC가 원자로 사용과 관련 일을 인증한 것은 웨스팅하우스와 지가 유일했습니다. 동양의 작은 국가가 해낼 것이라고는 미국 원자력 전문가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 알 수 있었죠.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도 NRC 인증을 받기 위해 원전 설계 인증 절차를 밟았으나 결국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외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덕분에 한국은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죠.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바람이 크게 불었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한국의 원전 기술과 관련 크게 주목하진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하지 않았었고 다른 대체 에너지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원전을 부랴부랴 친환경 에너지로 지정, 원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한국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미 안 되는 우수한 원자로 건설 기술을 가진 국가가 한국이었기에 당장 에너지 수급이 필요한 유럽에선 한국을 잡기 위해 서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도 탈원전 기조를 내세워 원전 수출에 소극적이었으나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럽 에너지 대란을 직면하면서 적극적으로 원전 수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렸죠. 영국과 폴란드는 즉각 한국 원전 수입을 검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쿼시 크호탱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물론 원전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까지 논의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헐맹이라 불러도 시원치 않은 폴란드 역시 한국의 원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한수원을 방문한 폴란드 정부와 민간 회사가 협력 의향서에 LOI를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며 한국 원전 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조롭게 원전 수출국으로 한국이 명성을 쌓을 것으로 예측했던 가운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방해한 것입니다. 한수원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건 것이죠. 폴란드와의 물밑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 웨스팅하우스는 연방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이 수출하려고 하는 APL 1400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었죠.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미국 기술이 사용될 경우 미 에너지부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APL 1400이 다른 국가의 원자로를 수출하려면 그때마다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인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제동에 한수원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지적재산권은 과거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시스템 80 원자로의 개량형인 시스템 80 플러스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0년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했고 지적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갔죠. 원전 기술의 종주국답게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원자로에는 미국이 개발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전 세계에 대략적으로 440개 원전 중 절반 이상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죠. 과거 바라카 원전에서도 웨스팅하우스는 비슷하게 지적재산권 문제를 걸고 넘어졌으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폴란드 문제에서도 똑같이 딴지를 거는 웨스팅하우스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미 원전 동맹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조했던 한국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한국 원전 수출을 방해하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사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화법에 이어 이번 원전 수출에서도 미국 정부의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초유의 갑질 사태에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습니다. 비단 폴란드 원전 수출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체코와 영국 등 다양한 국가와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기에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차후 사업도 큰 차질을 입기 때문이죠. 협상 중인 사업까지 모두 고려하면 대략적으로 70조에 가까운 돈이 이번 소송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을 기점으로 경쟁에서 앞서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원전 종주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볼모로 유럽 및 중동 원전 건설에서 수주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심산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오히려 원전 수주 경쟁에서 미국을 제치고 한국이 앞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논의하면서 지분 51%를 사들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했던 웨스팅하우스 사장단과의 합의문을 이행, 상당수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파위하겠다는 것이었죠.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사모펀드 회사인 브룩필드 비즈니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웨스팅하우스를 매물로 내놔 현금화를 위해 매진하던 기업인데요. 웨스팅하우스는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다사다난한 기업 인수합병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주인인 브룩필드 비즈니스는 원래 웨스팅하우스를 적당한 시기에 판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곳이죠. 문제는 인수자가 없다는 것. 다행히 올해 캐나다 우라늄 생산업체인 카메코가 지분의 49%를 인수하면서 자산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1%는 아직 판매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던 차였죠. 여기에 차가 난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의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문제를 돌파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6월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인수 문제와 관련 사장단과 논의를 했었고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고민하던 차였는데요. 때마침 웨스팅하우스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결국 인수를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51%의 지분을 사들이면 소송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건설 능력이나 원자로 노하우,
측면에서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기에 소송에 들어가도 한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싸움입니다. 다만 이 과정이 오래 걸리기에 그 사이에 다른 기업들이 계약을 채간다면 손해였기에 한국은 잽싸게 인수 결정을 한 것이죠. 이 결정은 한국의 신의 한 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자국 중심주의를 주장하며 미국 기술과 자산의 장벽을 두르고 있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자를 아군으로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네요. 이미 체코와 영국, 중동 국가의 원전 수주 경쟁에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과 매번 마주치는 대결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게 되면 경쟁자를 없애면서 동시에 원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위기라고 여겨졌던 일이 사실 위기가 아닌 미국 뜻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원전은 더욱 비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